라라가 숨을 헐떡이며 급히 달려와 다급하게 외치는 순간 사장님, 오늘은 그 모자 쓰지 마세요. 아까 어떤 삼촌이 사장님 모자 만지고 갔어요. 춤길에 미간이 접히며 모자 챙을 살펴보는 긴장감. 라라가 휴지로 증거를 지퍼백에 넣으며 과학반에서 배웠어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그저 눌러주시는 작은 응원이지만 그 정성만큼 복이 되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실 겁니다. 새벽 4시 수원 구도심 전통시장에 하루가 시작됩니다. 스테인리스 다라이에 고사리와 냉이가 철철 넘치고 스티로폼 상자 위 얼음이 사각사각 갈리는 소리가 정겨운 아침을 알립니다. 시장 입구 스피커에서는 어김없이 방송이 울려 퍼지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도 신선한 채소가 들어왔습니다. 박춘길은 72살, 허리는 세월의 무게로 굽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반짝입니다. 리어카 손잡이를 번쩍 들어 올리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춘길은 장갑을 벗고 낡은 초록색 모자를 눌렀습니다. 20살 공장 시절 첫 월급으로 샀던 그 모자는 이제 50여 년의 세월을 함께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모자챙에는 햇빛에 바랜 운수대통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마치 춘길의 인생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자, 오늘도 80년 봄처럼 한판 해보자고. 춘길이 혼잣말로 중얼거리자 옆 가게를 운영하는 엄봉식이 어깨를 툭 치며 다가옵니다. 봉식은 58살로 춘길보다 한 세대 젊지만 시장에서는 춘길을 선배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봉식의 가게는 춘길 가게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서 두 사람은 매일 아침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아직도 그 모자 쓰세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말입니다. 춘길이 빙긋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지만 웃을 때마다 젊은 시절의 모습이 스쳐 지나갑니다. 사람 입맛은 안 바뀌지. 봄동은 3월이 제철이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가게 안쪽에서는 학교가 끝나면 심부름을 도와주는 김나라가 스티커총으로 가격표를 열심히 붙이고 있습니다. 11살 나라는 춘길의 유일한 조수이자 시장의 마스코트 같은 존재입니다. 작은 손으로 능숙하게 가격표를 붙이는 모습이 제법 어른스럽습니다. 라라는 방과 후마다 이곳에 와서 춘길을 도왔는데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춘길이 항상 맛있는 간식을 챙겨주고 무엇보다 자신을 한 사람의 어른처럼 대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봄동 2,980원 딱이죠? 우리 라라가 감이 참 좋네. 맞아, 딱 그 가격이야. 춘길은 라라를 보며 흐뭇해합니다. 아이의 순수함과 열정이 시장의 활력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라라는 어른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시장 물가를 파악하고 있었고 손님들과의 소통도 능숙했습니다. 특히 또래 아이들을 데리고 온 엄마들에게는 라라가 있는 춘길의 가게가 더욱 인기였습니다. 평화로운 시장 풍경 속에서 상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 장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닭집에서는 기름 끓는 소리가 지글거리고 어묵 트럭에서는 국물 냄새가 솔솔 풍겨옵니다. 분식집 아주머니는 떡볶이 양념을 볶고 있고 생선포 할아버지는 싱싱한 고등어를 진열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장 곳곳에서는 생활의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춘길의 청가물 가게는 시장 입구에서 세 번째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춘길이 30년 전부터 지켜온 터전이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춘길은 40살의 한창 나이였고 어린 딸을 등에 업고 장사를 시작했었습니다. 그 딸이 이제는 서울에서 살림을 차리고 있고 춘길은 홀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시장 골목 끝에는
불길한 징조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미래마트 분점 오픈 임박이라는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던 겁니다. 빨간 바탕에 노란 글씨로 쓰인 그 현수막은 마치 시장 상인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듯 했습니다. 그 마트의 본부장이 바로 춘길의 사위 임지훈입니다. 46살의 지훈은 서울에서 유통업계에 몸담고 있는 엘리트 사업가였습니다. 지훈은 대학을 졸업한 후 대기업 유통회사에 입사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춘길의 딸과 결혼한 후에도 서울에서의 생활을 고집했고 시장 일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인어른께 마트 쪽 일을 해보라고 권유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춘길은 그런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해온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들어 딸과의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서울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시장에 얼굴을 보이지 않는 날이 많아졌죠. 명절 때나 가끔 안부 전화를 걸어올 뿐 예전처럼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춘길은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춘길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더니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겠지. 이때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옵니다. 80이 넘은 이 할머니는 춘길이 이 자리에서 장사를 시작한 초기부터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같은 시간에 오셔서 같은 채소들을 사가셨고 춘길도 할머니만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봄동이 정말 싱싱해요. 춘길은 할머니에게 봄동을 포장해 드리며 덤으로 상추 몇 장을 더 얹어줍니다. 이런 작은 정성은 춘길의 장사 철학이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장사가 아니라 이웃과 정을 나누는 장사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할머니, 구정 때처럼 좋은 날만 오시길 바랍니다.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고마움을 표현하며 가방에 채소를 넣어갑니다. 춘길아, 내가 있어서 우리 동네가 살맛난다. 고마워. 이런 작은 정성과 나눔이 바로 전통시장의 매력이었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정이 오가는 곳이죠. 춘길에게 이 시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삶의 터전이자 인생의 무대였습니다. 오전 10시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할 무렵입니다. 춘길은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들을 맞이하며 채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라라가 숨을 헐떡이며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드리워져 있었고 평소의 밝은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그 모자 쓰지 마세요. 춘길이 고개를 갸웃하며 라라를 바라봅니다. 아이가 이렇게 다급하게 말하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응? 라라야, 무슨 일이야? 라라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아이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까 어떤 삼촌이 사장님 모자 만지고 갔어요. 라라가 봤어요. 손에 하얀 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춘길의 미간이 서서히 접혔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쌓인 경험과 직감이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춘길은 조심스럽게 모자를 벗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모자챙 가장자리에 미세한 하얀 분말이 묻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적은 양이었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묻어 있었습니다. 라라는 이미 준비된 듯 휴지를 꺼내 조심스럽게 그 분말을 문지른 뒤 가방에서 지퍼백을 꺼내 그 휴지를 넣었습니다. 아이의 행동이 너무나 침착하고 체계적이어서 춘길은 놀랐습니다. 과학반에서 배웠어요. 의심 가는 건 먼저 보관하고 나중에 확인해야 한다고요.
춘길은 라라의 침착함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11살 아이가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라라의 날카로운 관찰력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시장 총무가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평소 침착한 성격의 총무가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총무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춘길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구청에 민원이 들어왔다네요. 청가상 마약 의심이라는 신고가 들어왔답니다. 춘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장사하던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져갔습니다. 에이, 춘길 사장이 그럴 리가 없지. 맞아, 30년 넘게 여기서 장사하시는데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런데 요즘 뉴스 보니까 무섭더라.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 상인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춘길을 오래 알고 지낸 상인들은 그를 믿었지만 최근에 들어온 상인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엄봉식은 다른 상인들과 달리 미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춘길의 심장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위 임지훈의 얼굴, 며칠 전 시장 분위기를 탐지하러 온 신흥마트 직원들, 그리고 옆에서 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엄봉식까지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물리는 것 같았습니다. 라라가 춘길의 옷자락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아이의 눈빛에는 걱정과 함께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장님, 그 삼촌. 어제도 봤어요. 시장 이곳저곳을 둘러보더니 엄봉식 아저씨랑 뭔가 이야기했어요. 춘길은 라라의 말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모함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엄봉식이 춘길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가짜 걱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춘길 형님, 걱정 마세요. 형님이 그런 분이 아닌 걸 우리가 모르나요. 하지만 요즘 세상이 워낙 복잡하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춘길은 봉식의 말을 들으며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위로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가시가 돋친 말투였습니다. 특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은 마치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급격히 냉랭해졌습니다. 평소 북적이던 손님들도 하나둘씩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고 춘길의 가게 앞만 유독 한산해졌습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져나갔고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젊은 손님들은 인터넷 검색을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춘길은 이런 상황이 매우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의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침착함과 현명한 대처였습니다. 라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춘길은 라라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의에 맞서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아이가 기특했습니다. 춘길은 라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라라야, 고마워. 하지만 어른 일은 어른이 해결할게. 라라는 걱정하지 말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시장과 상인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저녁 무렵 춘길은 라라와 함께 시장을 정리하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문제는 그 배우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목적인지를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시장에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춘길은 손님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들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가게를 지나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시장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사복 형사였습니다. 한 명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키 큰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30대 초반의 젊은 형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을 둘러보며 춘길의 가게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을 따라 움직였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남부서 형사과입니다. 키 큰 형사가 신분증을 보여주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춘길은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막상 형사들이 나타나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라라는 춘길의 뒤로 살짝 숨었지만 눈만은 또렷하게 뜨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보가 있어서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젊은 형사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춘길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장 전체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엄봉식이 옆에서 팔짱을 끼고 서서 묘한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깨끗해야죠, 사장님. 형사님들도 할 일이 있으시니까 협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봉식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마치 춘길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춘길은 봉식을 쳐다보며 속으로 분노를 삼켰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장사해온 동료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춘길은 침착하게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형사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검사하세요. 저는 떳떳합니다. 대신 이 골목 CCTV도 같이 보시죠. 춘길의 당당한 모습에 형사들도 약간 놀란 기색을 보였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당황하거나 변명부터 하는 경우가 많은데 춘길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라라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아저씨들, 후문에 어묵 트럭 블랙박스 있어요. 아침 5시부터 다 찍혀요. 형사들은 라라의 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목격자 진술보다 영상 증거가 훨씬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키 큰 형사가 라라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럼 그 블랙박스 영상을 볼 수 있을까? 어묵트럭 사장이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는 춘길과 오랜 친분이 있었고 춘길의 인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동안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궁금해하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의 영상이 빨리 감기로 지나가다가 4시 40분경에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남자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춘길의 가게로 다가갔습니다. 저기 보세요. 라라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검은 점퍼 남자가 춘길의 모자를 집어들고 뭔가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록 화질이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모자를 조작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며 중요한 부분을 캡처했습니다. 그 남자는 작업을 마친 후 시장 골목을 빠져나가며 주차장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화면 속 실루엣이 어묵 트럭을 지나 후문으로 향하는 모습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라라는 화면에 동그라미를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저 아저씨, 엄봉식 가게 사다리 옆으로 지나갔어요. 그리고 잠깐 멈춰 섰다가 다시 움직였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엄봉식에게 쏠렸습니다. 봉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냥 지나간 거 아닌가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형사들도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키 큰 형사가 봉식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봉식은 계속 모른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춤길은 속으로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봉식이 연루된 것일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 하지만 더 큰 의문이 남았습니다. 춤길은 속으로 독백했습니다. 지훈이냐? 진짜 내가 관련된 건가? 아니면 봉식이 혼자 한 짓인가? 혈육과 이웃 사이 어느 쪽이 더 무서울까? 사위와 이웃 중 누가 자신을 배신했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분명 큰 그림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나 질투 때문이 아니라 더 큰 이익을 위한 계획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형사들은 증거품으로 모자를 봉인해 갔습니다. 그들은 춤길에게 며칠 내로 감정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소문은 사실보다 빠르게 퍼지고 진실보다 자극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형사들이 떠난 후 시장은 어수선했습니다. 상인들은 작은 무리를 지어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고 손님들은 수군거리며 춤길의 가게를 피해 지나갔습니다. 라라는 춤길 옆에서 작은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너무 무거운 상황이었습니다. 춤길은 라라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라라야, 괜찮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어. 우리가 옳은 일을 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하지만 춤길 자신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모함을 넘어서 자신의 생계와 시장의 운명까지 좌우할 수 있는 큰 사건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춤길은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왔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던 탓에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입구에 도착한 춤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시장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아니, 이런 일이 우리 시장에서 일어나다니. 춤길이 다가가자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게시판에는 인쇄된 종이 여러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진 글을 누군가 출력해서 붙인 것이었습니다.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원 구도심 시장 청가상 마약 상습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춤길의 사진이 함께 올라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은 교묘하게 합성된 것이었습니다. 춤길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몸을 붙여서 마치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진 속 춤길은 실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글 내용도 사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랫동안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여왔다.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고 있었다는 등 근거 없는 추측들로 가득했습니다. 댓글들도 악의적이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다. 시장 전체가 위험하다. 당분간 시장 이용 안 하겠다. 등의 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엄봉식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가짜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정말 장사 끝났네요. 시장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이럴 때는 정리할 때가 된 건 아닌가 싶습니다. 봉식의 말에 몇몇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온 젊은 상인들은 이 사태가 자신들의 장사에도 영향을 줄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미래마트로 가는 게 낫겠어. 거기가 더 깨끗하고 안전할 것 같아. 춤길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신뢰와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아픈 것은 함께 장사해온 동료들마저 자신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에는 구청 위생과와 경찰이 합동으로 점검을 나왔습니다. 평상시에는 형식적으로 진행되던 점검이 이번에는 매우 철저했습니다. 춤길의 가게 구석구석이 뒤져졌습니다. 쇼케이스 문이 열리고 상자 틈새까지 샅샅이 뒤져졌습니다. 냉장고 안쪽, 저울 뒤편, 심지어 화분 아래까지 모든 곳이 검사 대상이었습니다. 구청 직원들은 춤길을 마치 범죄자 취급하듯 했습니다. 질문도 반말로 했고 춤길의 대답을 의심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생전 처음 당하는 굴욕에 춤길은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30년 저 박춤길은 눈물 섞인 김장 배추로만 살아왔습니다. 춤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입견이 굳어져 버린 상황에서 춤길의 해명은 변명으로만 들렸습니다. 점검이 끝난 후 시장은 더욱 썰렁해졌습니다. 평소 북적이던 오후 시간인데도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어졌습니다. 특히 춤길의 가게 앞은 마치 전염병이라도 도는 것처럼 사람들이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어떤 손님들은 춤길을 보자마자 고개를 돌리며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라라는 춤길 옆에서 작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울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라라도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이상한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라라의 순수한 믿음이 춤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까지 이 사건에 휘말리게 해서 미안했습니다. 춤길은 라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라라야, 고마워. 할아버지는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날 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평소의 다정한 어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빠, 지훈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야. 아빠가 너무 의심하는 거 아니야? 요즘 아빠 너무 고집만 부리는 것 같아. 딸의 말에 춤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믿고 의지하고 싶은 딸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딸이 사위의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남편이 아닐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얼굴을 내민다. 나는 그걸 믿는다. 춤길의 목소리는 쓸쓸했지만 굳건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춤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빠, 그냥 가게 정리하고 조용히 사세요. 이런 일로 가족들까지 힘들게 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춘길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 버텨야 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춘길은 낡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80년대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님과 함께라는 노래가 나오자 춘길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가요를 들으며 춘길은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이 시장에 와서 장사를 시작했을 때의 설렘, 딸을 키우며 느꼈던 보람, 단골 손님들과 쌓아온 정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춘길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명예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장과 상인들, 그리고 라라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불의에 맞서 싸워야 했고 그 누군가가 바로 자신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5시 춘길이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차 2대가 시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춘길은 담담하게 자신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가게 앞에는 이미 경찰관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상인들과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키 큰 형사가 춘길을 보자마자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지난번보다 훨씬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박춘길 씨, 어젯밤 익명 제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가게 창고에서 의심스러운 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입니다. 춘길의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창고요? 저는 창고에 채소와 포장재밖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경찰관들이 창고로 향했고 춘길도 따라갔습니다. 창고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상자들이 깔끔하게 쌓여 있고 벽면에는 각종 농기구와 포장재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하나씩 상자를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고 구석, 포대자루 더미 사이에서 하얀 봉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관이 그 봉투를 집어들자 주변에서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춘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넣지 않은 물건이었습니다. 잡혔다. 이제 확실해졌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엄봉식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이럴 줄 알았어요. 요즘 세상이 참. 춘길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창고에 그 물건을 몰래 숨겨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춘길의 말을 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고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형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박춘길 씨, 가게 영업을 임시 정지합니다. 수사가 끝날 때까지 장사를 중단해 주십시오. 그 순간 마치 계산된 것처럼 시장 스피커에서 광고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래레마트 분점 오픈 기념, 모든 채소 반값 세일, 신선하고 안전한 채소를 반값에 만나보세요. 광고 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파도처럼 손님들이 시장을 떠나 마트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 춘길의 단골이었던 할머니들도 머뭇거리다가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춘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현금 흐름이 끊어지고 거래처들도 하나둘씩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계좌에는 밀린 미수금만 남아 있었습니다. 라라가 학교에서 돌아와 상황을 알게 되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할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춘길은 라라를 달래려 했지만 자신도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자신에게 불리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웠습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함께해온 동료 상인들마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딸이 울며 찾아왔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피로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윈 것 같았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그만해요. 그냥 가게 접자. 지훈이 말 듣고 맡은 아픔 계약으로 바꾸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 딸의 제안은 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춘길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굴욕이었습니다. 자신의 무고함을 포기하고 굴복하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춘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내가 지켜온 건 장사꾼의 체면이야. 그걸 바치고 얻는 빵은 돌덩이나 다름없어. 나는 그런 빵을 먹고 살 수는 없다. 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의 고집스러움에 답답함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빠, 그럼 어떻게 살 거예요? 이미 소문이 다 퍼졌고 누가 아빠를 믿어줄 것 같아요? 춘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언가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나가려다가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그 모자. 이제 그만 버려요. 추한 과거처럼 보여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춘길의 가슴을 칼처럼 그어갔습니다. 딸마저 자신을 포기하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춘길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춘길은 혼자 남은 가게에서 50년 된 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자는 자신의 인생과 함께해온 동반자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과 희망, 가족을 위한 헌신, 그리고 상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모두 담겨 있는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자는 자신을 올가매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모자와 함께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딸의 말처럼 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춘길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춘길의 마음도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마트로 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환하게 불이 켜진 마트와 대조적으로 시장은 을씨년스럽게 어두웠습니다. 시대의 변화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춘길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만이 춘길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길은 빨갛게 부은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마음속에는 오히려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울면 안 되지. 시장은 눈물보다 빠르게 움직이니까. 춘길은 씻고 옷을 갈아입은 후 상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목마다 상인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춘길은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습니다. 상인의 사무실에 도착하자 회장과 몇몇 상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춘길이 들어서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춘길 형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전체 이미지가 타격을 받고 있어서. 춘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무고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통닭집 사장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형님 말씀은 이해하지만 요즘 손님들이 시장 자체를 꺼리고 있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춘길은 준비해온 종이를 꺼냈습니다. 밤새 정리한 계획이었습니다. 서로의 블랙박스와 카드 매출 기록, 새벽 반입 기록을 모아봅시다. 그리고 공동으로 물류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마트에는 가격으로 못 이겨도 신뢰로는 이길 수 있습니다. 어묵트럭 사장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형님이 억울하게 당하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어요. 제 블랙박스 자료 다 드릴게요. 분식집 아주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동참하겠어요. 카드 매출 기록이랑 진상 손님들 정보도 공유해요. 생선포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톡톡 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뭉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어? 형님, 힘내세요. 춘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동료들이 손을 내밀어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바로 엄봉식이었습니다. 형님들,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하시는 거 아닌가요? 증거가 나온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봉식의 말에 다른 상인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춘길을 존경한다고 했던 봉식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춘길은 봉식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라라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노트북과 여러 장의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라라가 정리했어요. 라라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각각의 자료들을 엑셀로 정리하고 시간대별로 분석한 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 블랙박스 영상들을 꼼꼼히 분석한 결과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장님, 새벽 4시 40분 검은 점퍼 아저씨가 카트를 끌고 봉식 아저씨 가게 옆에서 멈춘 시간이 정확히 3분이에요. 그리고 주차장으로 향할 때는 카트가 더 가벼워 보였어요. 라라의 세심한 관찰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어른들이 놓친 부분까지 아이가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엄봉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가 상상력이 너무 풍부한 거 아닌가요? 그런 걸로 뭘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때 춘길이 변호사와 통화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분말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분 불분명, 보관 및 이동 흔적 다수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포대자루 지퍼에서 외부 지문이 발견됐답니다.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는 춘길에게 유리한 증거였습니다. 만약 춘길이 직접 그 물질을 보관했다면 그의 지문만 나와야 했는데 외부 지문이 발견됐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개입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라라가 다시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엄봉식 아저씨가 다른 아저씨들이랑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사장님 흉을 보면서 휴대폰으로 영상도 찍더라고요. 그때 주머니에서 흰 봉투 모양이 살짝 보였어요. 모든 시선이 엄봉식에게 쏠렸습니다. 봉식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아, 그게 그냥 약봉지였어요. 소화제 같은. 하지만 그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라라가 추가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 엄봉식 아저씨 가게 뒤쪽에서 정장 입은 아저씨랑 만나는 걸 봤어요. 그 아저씨가 봉투를 주더라고요. 키가 크고 안경 쓴 아저씨였어요. 춘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묘사는 사위 임지훈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정장 차림, 그것은 분명 지훈이었습니다. 춘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라라야, 그 아저씨 차는 뭘 타고 왔어? 검은색 승용차였어요. 번호판에 숫자 88이 들어가 있었어요. 춘길은 그 번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차 번호였습니다. 결국 사위가 이 모든 일의 배우였던 것입니다.
혈육이 자신을 배신한 현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춘길이 봉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봉식아, 우리 30년 넘게 함께 장사했잖아. 왜 이러는 거야? 봉식이 결국 터져 나왔습니다. 형님은 좋으시겠어요. 30년 동안 좋은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저는 언제까지 형님 그늘에서 살아야 해요? 상인들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봉식의 속마음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질투와 원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제안했어요. 시장이 망하면 다 같이 맡은 납품업체가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된다고. 춘길은 봉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거였어.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잖아. 통닭집 사장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봉식 씨, 그렇다고 해서 춘길 형님을 이렇게 모함할 수 있나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어묵트럭 사장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선은 지켜야죠. 이건 사람 인생을 망치는 일이에요. 봉식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이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엄봉식과 임지훈이 짜고 춘길을 모함한 것이었습니다.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시장의 터줏대감인 춘길을 제거해서 마트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춘길은 상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함께 싸워봅시다.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해야 해요. 주저하던 상인들이 하나씩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통닭집 사장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형님 말씀이 맞아요. 공동 물류 시스템 만들어 봅시다. 어묵트럭 사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트에 맞서려면 우리도 뭉쳐야죠. 시장의 오랜 혈맥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는 오히려 상인들을 더욱 단결시켰습니다. 춘길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일주일 후 시장 상인회관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상인회 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했습니다. 구청 관계자들과 경찰, 그리고 지역 언론사 기자들까지 참석했습니다. 춘길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춘길은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회관에 들어섰습니다. 한 손에는 서류가 든 가방을, 다른 손에는 라라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라라는 긴장한 듯 조금 떨고 있었지만 춘길을 믿는 마음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엄봉식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위었고 눈가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후회가 그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춘길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회관 뒤편에는 임지훈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그는 여전히 당당한 표정을 지으려 노력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춘길의 딸이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상인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장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실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찰관이 일어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수사 결과 박춘길 씨에 대한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발견된 물질은 일반 밀가루였으며 인위적으로 조작된 증거임이 밝혀졌습니다. 회관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춘길을 의심했던 사람들의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봉식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경찰관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또한 익명신고들이 모두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조작된 증거를 심은 인물도 특정되었습니다. 이제 춘길의 차례였습니다. 춘길은 천천히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흔들리지 않았고 목소리도 또렷했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길이 손짓하자 라라가 노트북을 켜고 대형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은 후문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새벽 4시 40분 검은 점퍼를 입은 남성이 제 모자를 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상 속에서 수상한 남자가 춘길의 모자에 무언가를 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후 그 남자가 포대자루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함께 재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이 나왔습니다. 이 남성이 엄봉식 상인의 가게 사다리 옆에서 잠시 멈춰 서는 모습입니다. 라라가 화면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봉식 아저씨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춘길 할아버지 흉을 보는 영상을 찍는 모습입니다. 이때 주머니에서 같은 흰 봉투 모양이 보입니다. 휴대폰으로 촬영된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봉식이 다른 상인들과 이야기하며 춘길을 비방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실제로 그의 주머니에서 의심스러운 봉투가 살짝 보였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라라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며칠 전 오후 엄봉식 아저씨 가게 뒤에서 정장 입은 아저씨와 만나는 모습입니다. 영상에는 임지훈으로 보이는 남성이 봉식에게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화질이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임지훈의 특징적인 체형과 옷차림이 일치했습니다. 춘길이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추가로 제시할 증거가 있습니다. 회관문이 열리고 춘길의 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결연한 표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지훈 오빠가 엄봉식 아저씨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녹음하게 되었어요. 딸이 휴대폰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모자챙에 살짝만 뿌리면 돼. 구청이 움직여야 사람들이 마트로 온다고. 형님, 이러다 들키면 어떻게 해요? 돈은 이미 줬잖아. 어차피 장모님 가게는 접게 될 거야. 시장 전체가 우리 손에 들어오면 다들 좋은 거 아닌가? 회관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임지훈의 목소리가 너무나 선명했고 그의 계획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춘길의 딸은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모함하는 건 용서할 수 없었어요. 엄봉식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봉식이 무릎을 꿇으며 춘길에게 사죄했습니다. 형님, 저는 정말 미안합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임지훈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고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임지훈 씨, 엄봉식 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무고 혐의로 동행 수사하겠습니다. 임지훈이 끌려나가면서 춘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임지훈의 눈에는 후회와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춘길은 담담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춘길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배추 장사꾼입니다. 장사꾼이 지키는 건 신뢰입니다. 시장은 욕심이 아니라 나눔으로 굴러갑니다. 회관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춘길을 의심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라라가 춤길의 손을 꽉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상인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이 순간 시장에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수원 구도심 전통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춤길 사건은 지역 뉴스 메인에 보도되었고 모자, 프레임 사건, 공동물류로 대받아친 전통시장이라는 제목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밝혀낸 시장 상인들의 단결력에 감동했고 오히려 더 많은 손님들이 시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임지우는 회사에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현재 법적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트 분점 계획도 무산되었습니다. 딸은 그날 이후 매일 아버지를 찾아와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아빠, 내가 정말 틀렸어. 편한 길이 항상 정답이 아니었구나. 아빠를 믿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춤길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야. 중요한 건 깨닫는 거지.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 많은 사람이야. 우리 다시 밥 먹자. 딸은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춤길은 딸의 선택을 묵묵히 지지해 주었습니다. 시장 안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힘을 합쳐 만든 공동물류센터의 간판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전통시장 상생 물류센터라는 글자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상인들이 함께 트럭을 구입하고 신선 창고를 공유하며 공동구매를 통해 원가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전 방송이 평소보다 활기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은 산지 직송 봄동이 들어왔습니다. 박춘길 사장님이 특별히 덤으로 2장씩 더 드려요. 춤길의 가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단순히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공동물류 시스템 덕분에 더 신선하고 저렴한 채소를 구입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또한 춤길의 정직함과 시장 상인들의 단결력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이곳에서 쇼핑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저희 아이가 라라양 덕분에 과학에 관심이 생겼대요. 정말 똑똑한 아이네요. 한 어머니가 춤길에게 말했습니다. 라라의 활약상이 알려지면서 아이도 시장의 작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라라는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 컴퓨터와 과학을 가르쳐주는 작은 선생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봉식은 벌금형을 받고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춤길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형님, 저는 평생 이 죄를 지고 살겠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말씀드릴 자격도 없습니다. 춤길은 봉식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봉식아, 일어나. 사람은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해. 우리 같이 시장을 지켜나가자. 봉식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공동물류센터의 운영을 도우며 시장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공동물류 시스템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각 가게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효율성을 높였고 고객들에게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젊은 손님들도 시장을 찾기 시작했고 소셜미디어에는 전통시장 체험기라는 게시글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라라가 춤길에게 다가와 낡은 모자를 들고 왔습니다. 사장님, 이제 이 모자 쓰셔도 돼요. 라라가 깨끗하게 빨아왔어요. 춤길이 모자를 받아들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라라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라라에게 줘야겠다. 내가 지켜낸 시장의 훈장이야. 에이, 전 아직 꼬마인걸요. 꼬마가 시장을 살렸지. 이제 이 모자는 내 것이야. 라라가 모자를 받아들고 살짝 써보았습니다. 조금 큰 모자였지만 라라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모자는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만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갈 것이었습니다. 오후 무렵 춘길은 시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통닭집에서는 여전히 기름 끓는 소리가 지글거렸고 어묵 트럭에서는 구수한 국물 냄새가 솔솔 풍겨왔습니다. 분식집 아주머니는 떡볶이 양념을 볶고 있었고 생선포 할아버지는 손님들에게 싱싱한 고등어를 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다른 활기가 있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는 진정한 동료애가 생겼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힘이 있었습니다. 시장은 단순한 장사터가 아니라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카메라가 시장 상공을 천천히 훑어갑니다. 낡은 타일 지붕, 오래된 간판들, 손때 묻은 저울, 노란 종이 전단지들. 세월의 다른 것들이 이제는 다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살아 숨쉬는 역사였고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춘길이 가게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독백했습니다. 강남보다 뜨거운 게 바로 여기였구나. 내 평생의 무대, 내 인생의 터전. 이곳에서 나는 진짜 부자가 되었어. 해가 저물어갈 무렵 시장에는 따뜻한 노을이 드리웠습니다. 하루 장사를 마친 상인들이 하나둘씩 가게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시장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삶과 함께 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우리 시장 사람들 정말 대단하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정의는 승리한다는 걸 보여드렸어요. 앞으로도 우리 시장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은 사람의 마음이고 가장 맛있는 음식은 정성으로 만든 음식이라는 것을. 시장의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춘길의 모자는 이제 라라의 것이 되었고 시장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진실과 정의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정이 승리한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조언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